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사연자님의 집안에도 그런 일이 생기셨답니다. 사람 한 명 잘못 들어와서 온 가족이 곤욕을 치르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건지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칠순을 막 지난 할머니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속이 상하다 못해 문드러지는 일이 있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사연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 없이 혼자 아들 둘을 키웠어요. 남편은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돌이 막 지났을 때 일하던 현장에 불이 나서 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고 산 남편 인생도 너무 불쌍하고 제 팔자도 너무 불쌍해서 하늘만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제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싶어서 허망하기만 했죠. 하지만 팔자나 탓하며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게는 자식이 둘이나 있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죽자마자 그때부터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워낙 일자리라고는 없는 동네라서 애까지 딸린 여자가 할 일이라고는 그나마 식당 일밖에 없었어요. 저는 근처에 사시던 친정 부모님께 아들들을 맡기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서빙, 저녁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죠. 아들 둘 키우는데도 뭔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이었어요. 아들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도저히 살 길이 빠듯해서 아예 아들 둘은 친정에 맡기고 저는 집을 나와서 먼 도시로 나가야 했습니다. 도시에 있는 기숙사 공장에 취직했어요. 평일엔 아예 공장 숙소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집에 갔습니다. 자식들까지 떼어놓고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일만 했는데도 별반 달라지는 것 없이 항상 제자리인 것 같더군요. 월급을 받아 아들들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저는 일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사실 아들들과 친정어머니 때문에 더 힘들었는데요. 제 사정을 모르는 두 아들과 친정어머니는 제게 투정과 원망만이 가득했죠. 엄마 언제 와? 나 엄마 보고 싶어. 나 이제 조금만 먹고 옷도 형 거 다 물려 입어도 되니까 엄마 돈 그만 벌고 이제 집에 오면 안 돼? 할머니가 해주는 밥은 맛이 없단 말이야. 할머니가 얼마나 신경 써서 힘들게 해주시는 건데 그런 말을 해. 할머니 속상하시게. 엄마가 이번 주말에 맛있는 고기 사서 갈게. 조금만 기다려. 싫어. 다른 집 엄마들은 매일매일 집에 있는데 왜 엄마만 주말에 오는 건데. 할머니 말고 나도 엄마랑 살고 싶다고. 엄마도 당연히 우리 아들들이랑 살고 싶지. 근데 우리 아들들 학교도 가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려면 엄마가 열심히 일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착한 둘째 아들이 좀 이해 좀 해줘. 형은? 형 좀 바꿔줄래? 형 집에 없어. 형 요즘 매일 나가면 늦게 들어와. 그나들은 벌써 사춘기가 왔는지 제가 전화해도 잘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집에 없는 날도 허다했고요. 거기다 작은 아들은 나이가 어리다 보니 제가 전화만 하면 매일 집에 오라고 투정을 부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아들들을 돌봐주시는 친정어머니께서도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80이 넘었는데 다 큰 놈들 수발드는 게 영 힘든 게 아니야. 밥도 밥이지만 큰 놈은 큰 놈대로 뭐하고 다니는지 매일 밤늦게 들어오고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매일 징징거리니까 아유 힘들어 죽겠다. 당시에 친정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친정어머니도 혼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까지 짐이 되고 있으니 항상 죄송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사고가 있었어요. 그나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크게 다퉈서 저희 친정엄마가 학교까지 불려갔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됐는지 제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 아들에게 맞은 아이가 많이 다쳐서 병원에까지 입원했다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날은 공장에 이야기하고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때렸다는 아이가 있는 병원부터 갔어요. 그런데 아이 얼굴이 정말 말이 아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원래 겁이 많아서 개미 한 마리도 못 잡는 앤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겁이 많아서 개미 한 마리 못 잡는다고요?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들 서너 살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가 바빠서 아들들이랑 멀리 떨어져 산다고 해도 그렇지 자기 자식에 대해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제 아들에게 맞았다는 아이의 엄마는 저를 무책임한 엄마 취급했습니다. 제가 제 아들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뭘 안다고 아는 척 하느냐는 식이었죠. 하지만 제가 뭐 할 말이 있겠나요? 다 맞는 말인걸요. 아줌마 아들, 학교에서 깡패로 소문 자자해요. 애들 패고 다닌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이 부모 모셔오라고 하면 매일 80 다 된 할머니가 학교에 왔으니 애가 할머니 말을 들을 턱이 있어요? 점점 더 어긋나는 거지. 그 아이 엄마의 말이 제 아들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때린 아이들 숫자가 안 맞은 애들보다 많을 거랍니다. 그 정도로 제 큰아들이 깡패라네요. 툭하면 애들을 때리고 다녔대요. 같은 부모로서 충고 하나만 할게요. 정신 차리세요. 난 내 아들 이렇게 만든 거 절대 용서 못해요.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친정엄마가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하셨지만 큰아들이 이렇게까지 사고를 치고 다니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다 제 잘못이었어요. 남한테 저런 소리를 들어도 쌌어요. 애들을 낳아놓기만 하면 알아서 다 크는 줄 알고 돈 번다는 핑계로 너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맛있는 거나 사주고 깨끗한 옷만 사주면 부모 노릇이 끝난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 사죄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탓이니 다 제 잘못이라고요. 앞으로 다신 이런 일 없게 할 테니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고소까지는 막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 큰아들이 그 정도로 망가지고 있었는지 몰랐던 제 불찰이었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누구 하나 행복한 사람 없이 다 힘든 이 상황을 제가 정리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큰맘 먹고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친정엄마가 계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들 옆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았습니다. 사실 제가 옛날부터 만두 빚는 것 하나는 자신이 있었어요. 저희 시댁에 대대로 내려오는 만두소 양념이 있었는데 그 맛이 아주 기가 막혔거든요. 처음 시집가서 명절날 만두를 몇백 개씩 빚었는데 시댁 어른들이 인정하실 만큼 제가 예쁘게 잘 빚었거든요. 저는 확신이 들자마자 바로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아들들이 다니던 학교 근처에 작은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 안 귀퉁이에 만두집을 열었어요. 가게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작은 3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에서 의자만 하나 놓고 시작했어요.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만두만 빚었죠. 그래도 제 생각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제 말대로 제가 만두 빚는 재주가 타고났는지 장사는 시작하자마자 잘 되더라고요. 메뉴는 동그란 고기만두 한 가지였는데 시어머니에게 배운 특제 만두소로 만들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열심히 아들들을 챙기며 장사만 하며 지냈어요. 장사는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잘 됐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쁘게 살았죠. 시장 구석자리에 3평이었던 만두집은 어느새 시장 중앙으로 옮겨 20평까지 커졌습니다. 메뉴도 고기만두뿐만이 아니라 김치만두와 찐빵까지 추가해 팔았어요. 테이블도 몇 개 놨더니 앉아서 드시는 분들도 생기고 포장해가는 손님들도 더 많아졌어요. 어느새 제 만두가 입소문이 났다면서
서울에서 여행 온 관광객들이 사 먹으러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맘때쯤 경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렇게 속을 썩이던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말이죠. 저는 너무 좋아서 시장 한복판에서 춤도 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좀 숨 좀 쉬고 살만하다 싶었더니 기다렸다는 듯 힘든 일이 닥쳤어요. 친정아버지에 이어 친정어머니마저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연세도 많으셨으니 언젠간 일어날 일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 내내 의지해왔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많이 힘들더라고요. 몸속 장기 하나가 사라진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린 것만 같았어요. 슬퍼도 어쩌겠어요. 다 큰 장성한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또 살아야죠. 제가 과부가 된 이후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세상에 가족만한 게 없다는 건 말이죠.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가족끼리 똘똘 뭉쳐있으면 뭐든 헤쳐나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게 남기신 선물이 있었는데요.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나면 남편도 없이 애들 키우며 살 제가 걱정되셨는지 살던 집과 집 앞에 작은 땅을 제게 남기셨더라고요. 역시 가족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제 정말 아들들과 저 셋뿐이었으니 저는 가족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던 만두집을 정리하고 큰아들을 위해 함께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잘 되는 가게를 갑자기 정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먹고 살겠다고 자식들 내팽개치고 나갔다가 하마터면 아들놈 망칠 뻔한 경험이 있었으니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죠. 다행히 서울에서도 제 만두는 잘 팔렸습니다. 큰아들이 다니던 대학 근처가 워낙 번화가라 보증금이며 세가 좀 비싸서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무리해서 그곳에서 시작한 게 신의 한 수라 생각했어요. 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이 금방 나서 서울에 올라온 지 5년도 안 돼서 집을 장만할 정도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것도 서울의 20평대 아파트를요. 엄마, 차라리 지금 있는 돈에 대출이라도 해서 큰 평수로 아파트 사자. 그래야 나중에 아파트값 오르면 그거 팔아서라도 작은 거 2개라도 사지. 아들들은 무조건 큰 게 좋다면서 무리해서라도 큰 평수로 가자고 했지만 저는 반대했어요. 저는 다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 20평대 아파트는 서울에서 제가 장사하는 동안 아들들 장가가기 전까지 지낼 집이었어요. 지금부터 버는 돈은 모두 다 저축해서 두 아들 장가갈 때 아파트 하나씩 사주겠다고 약속했죠. 엄마 만두가 맛있어서 장사가 잘 되기는 하지만 이 비싼 땅에 아파트를 어떻게 또 사? 그것도 2채를.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들은 제 말이 농담인 줄 알고 웃어 넘겼습니다. 큰아들은 심지어 제게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까지 했습니다. 엄마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두고 봐. 엄마가 보란 듯이 너희 둘 다 서울에 아파트 하나씩 장만해 줄 테니까. 아들들은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그 이후 몇 년 되지 않아 제가 계획한 대로 됐습니다. 아파트 값이 오른 것보다 돈을 훨씬 더 벌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 자랑 같지만 사실 제가 제안 하나를 받았거든요. 제 가게로 양복을 곱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찾아왔더군요. 제 만두가 어디까지 입소문이 났는지 글쎄 큰 공장까지 가지고 있는 유명한 회사에서 제 레시피를 사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엔 저도 아들들에게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거절했죠. 그래도 이 만두가 우리 아들들 대학까지 보내준 고마운 만두인데 돈 몇 푼에 팔아버린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또 찾아와서는 저희 가게에 이름을 붙여서 냉동으로 만들어 상품화해 팔면 어떠냐고 다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장사도 계속할 수 있고 오히려 시중에 팔리게 되면 홍보 효과도 있어서
가게까지 직접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을 거라고요. 듣다 보니 그럴싸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돈도 많이 주더라고요. 그 돈이면 아파트까지는 아니어도 작은 빌라 한 채는 우리 아들 앞으로 해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두가 잘 팔리면 제게 별도로 돈도 준다고 하니 솔깃했죠. 저는 곧바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거죠. 저는 아들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들 둘 다 장가가기도 전에 이미 아파트 한 채씩 다 해줬어요. 빚 하나 없이 말이죠. 저는 어미로서 자식들에게 제가 해줄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가게를 씌워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도 있는 데다가 가게도 자리가 잡혀서 제가 매일 가게에 나가지 않아도 알아서 운영되니 노후를 편안하게 즐기자 싶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자식들 얼굴도 활짝 피고 일도 술술 잘 풀리더군요. 큰아들은 결혼했고 둘째 아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이제 바랄 것 없이 좋았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남편을 만나도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봐라. 당신 없이도 이렇게 아들 둘을 잘 키웠다 자랑할 심산이었죠. 그런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집에 새로 들어오니 또 달라지더군요. 첫째 부부는 둘 다 대기업에 다녔어요. 회사에서 만나 연애해서 결혼했죠. 워낙 좋은 회사라 당연히 정년 다 채울 줄 알았는데 글쎄 어느 날 갑자기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둘 다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제게 찾아와서는 제 가게를 물려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선뜻 허락해줄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물려받겠다고 하면 고마울 일이지 왜 싫으냐고요. 사실 제가 이미 한 번 아들한테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몇십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앉아서 만두를 만들며 살다 보니 허리 디스크가 아주 고질병이에요.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서 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아프거든요. 병원에서는 디스크 수술을 권했어요. 아무래도 이대로는 평상시대로 생활하기도 힘들 텐데 매일 만두까지 빚는 건 무리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맘때 큰아들 부부에게 가게를 맡겨볼까 싶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공무원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장남 부부에게 맡기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런데 제가 잘못 이야기했나 싶을 정도로 민망했어요. 아들도 아들이었지만 며느리가 아주 정색을 하더라고요. 뭐 사실 큰며느리는 결혼하면서부터 계속 직장에 다녔고 손주들도 사돈댁에서 봐주셨으니 살림도 할 줄 모르는 애였어요. 우리 집에 와서도 설거지 한번 한 적이 없는 애였거든요. 사실 요즘 세상에 맏며느리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니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여러모로 제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제 아들과 둘이 다투지 않고 잘 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달랐어요. 제 인생의 절반을 바쳐온 만두집을 이어서 해보겠냐고 물은 것인데 아주 대놓고 싫어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4년제 대학 나와서 꼬박 공부해서 취직 준비해서 지금 다니는 회사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저더러 만두 가게를 하라뇨. 그건 말도 안 되죠. 며느리의 반응만 놓고 보면 제가 무슨 말 실수라도 했나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학을 떼고 싫어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무리 며느리라도 그렇지 지금 자기들이 사는 아파트며 타는 차까지 다 그 만두가 사준 건데 전혀 고마운 줄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하긴 남의 자식한테 말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제 아들놈도 똑같은걸요. 그래 엄마. 그리고 나는 어릴 때부터 만두 가게에서 살다시피 해서 그런지 만두 찌는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나. 난 만두 장사는 절대 못해.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 이 만두 아니었으면 너 서울도 못 올라오고 대학도 못 갔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디서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해. 그때 너무 서운해서 그 이후엔 제가 아프고 힘들어도 아들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가게도 자리를 잡아서 가게의 직원들이 제가 없어도 워낙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가게를 물려달라뇨. 제 자식이지만 얄미웠습니다. 저는 괘씸해서 할 말은 좀 해야겠더군요. 그 대단한 4년제 대학까지 나오고 어려운 취직 공부까지 해서 들어간 회사도 몇 년 다녀보니까 별거 없나 보네? 하긴 회사가 아무리 좋아봐야 월급쟁인데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나이 차면 나와야 되잖아. 쫓겨나기 전에 내 발로 나오는 게 낫지. 저야 회사 생활이 더 좋죠. 그런데 어머니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혼자 매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너무 고생이시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저희가 맏아들 맏며느리인데 어머님 도와드려야죠. 말은 참 잘한다 싶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도대체 둘 다 회사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명예퇴직 명단에 둘 다 들어갔다네요. 그래서 이 김에 회사 생활 백날 하는 것보다야 만두가게 물려받는 게 돈이 되겠다 싶어서 나선 것 같았어요. 참, 말은 저를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하더니만 결국 저들 살 궁리만 한 거였죠. 너는 만두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난다면서 어떻게 가게에서 일하려고 그래? 괜찮겠어? 엄마, 내가 참을성 하나는 좋은 거 알잖아. 우리 사랑하는 엄마를 위한 건데 장남이 내가 꾹 참고 해야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콧방귀가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렇게 참을성이 좋은 놈이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때리고 다녔나 싶더군요. 도무지 무슨 꿍꿍이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회사까지 둘 다 관뒀다는데요. 좋게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많은데 언제까지 혼자 이 만두 가게를 꾸려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도 남보다야 가족이 이끌어주는 게 저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더군요. 큰아들과 맏며느리는 장사의 장자도 모르는 애들이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가장 예뻐하던 직원 하나가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아무리 지금은 제 아들이 가게에서 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 직원은 꼭 저와 이야기하고 싶다네요. 그 직원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글쎄 제 큰아들과 며느리가 저 모르게 멋대로 가게를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며느리에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너희는 만두 만드는 법도 아직 모르니 우리 가게에서 가장 오래된 직원에게 만두 찌는 법부터 배우라고요. 그러고 나면 제가 만두 빚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꼴에 제 아들 며느리라고 직원들 앞에서 갑질을 했나 봐요. 사장 아들이라는 감투를 쓰고 마음대로 만두 개수를 바꿔서 판매하고 만두소에 들어가는 고기를 가지고 장난을 친답니다. 저는 듣자마자 그 길로 가게로 갔습니다.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참 제 자식이지만 뻔뻔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질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너,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이야?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네 마음대로 만두 10개짜리를 9개로 바꿔서 팔고 내가 10년 넘게 고기 받아 쓰던 거래처를 네 마음대로 바꿨어? 엄마, 흥분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엄마 며느리가 대기업에서 홍보팀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딱 보면 이 가게 문제점이 다 보인다는데 장남으로서 그걸 두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요 어머니. 제가 보니까 식자재 가격에 비해서 만두 가격이 너무 싸요. 이 야채랑 돼지고기 어차피 다 다져서 쓰는 걸 왜 꼭 몇백 원 비싼 걸로 쓰세요? 싼 것도 많은데. 그리고 직원도 너무 많아요. 만두소만 우리가 만들고 아예 만두 빚는 건 기계 써요. 지금보다 인건비 절반까지 줄일 수 있어요. 큰아들은 큰며느리 말만 듣고 아주 홀라당 넘어가서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했나 보더라고요. 이제 제 말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정신이 나가도 아주 한참을 나갔구만. 너희 말대로라면 고작 몇백 원 때문에 내 만두 재료를 바꾸고 손맛이 생명인 만두 가게에서 기계로 만두를 빚으란 말이냐? 너희 둘 다 지금 당장 내 가게에서 썩 나가!
너희 둘 다 이대로 여기 뒀다가는 내 가게 말아먹게 생겼다. 엄마, 기업에서 냉동만두 하나 만들어줬다고 엄마가 무슨 만두 장인이라도 되는 줄 아세요? 고집 부려봐야 아무도 안 알아줘요. 이게 언제까지 잘 될지 알아요?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장사 될 때 바짝 땡겨야 한다고요. 네, 아들 말 틀린 거 없죠. 돈 좋습니다. 돈 많이 벌면 너무 좋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가게를 맡긴 건 절대 돈을 더 많이 벌 궁리를 하라고 맡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모자라도 한창 모자랐어요. 제 자식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저는 많이 못 배우고 힘들게 살았으니 자식만큼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만 들어가면 훌륭하게 잘 키운 거라고 착각했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제 마음에 안 들어도 제 아들 수준에 맞고 저들끼리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라 생각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군요. 저는 큰아들과 큰며느리를 내쳤습니다. 제 가게에는 얼씬도 할 생각 말라고 했죠. 우린 엄마 생각해서 직장까지 다 때려치고 왔는데 나가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네 식구는 어떻게 살라고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회사 그만두고 나 좀 도와달라고 사정한 적 있니? 그리고 너희들 자식은 걱정하는 놈이 돈 좀 벌어보겠다고 나한테는 가족 같은 직원들을 다 잘해라는 말을 해. 너 어쩌다 이렇게 모자란 놈이 됐니? 여보 됐어, 그만해. 어머니는 우리가 못 믿어오시다잖아. 우리보다 남인 직원들이 더 좋다고 하시는데 어쩌겠어. 우리도 잘해보려고 한 거였는데 할 수 없지. 어머님, 대신 저희도 할 만큼 했으니까 저희 몫은 미리 챙겨주세요. 저는 며느리의 말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질 않아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뜬금없이 자기들 몫이라뇨. 저희는 어머님 만두집 물려받으려고 그 좋은 직장까지 때려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희 쫓아내신 거잖아요. 저희 지금 당장 직장도 없는데 나중에 물려주실 재산 먼저 나눠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살죠. 맞아요. 외할머니 사시던 집이랑 땅도 아직 안 팔았죠? 그럼 우리 우선 그거부터 좀 팔아서 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다 저랑 둘째랑 나눠 가질 거잖아요. 나중에 늙어서 받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필요할 때 미리 나눠주세요. 뭐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래서 남의 자식 욕할 거 없다고 하나 보다. 내가 다른 집 자식들이 부모한테 미리 재산 증여해달라고 하면 어디 그런 개 호로 자식들이 있냐고 손가락질 했었는데 이제 보니 내 자식이 딱 개 호로 자식들이었네. 저는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걸레를 집어 아들 며느리를 가게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세상 천지에 어디 이런 도둑년 놈들이 있답니까? 아직 70도 안 된 어머니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재산을 나눠달라뇨. 그리고 고향에 저희 어머니 집이랑 땅은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그 집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기겁했습니다. 그 집은 제게 재산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손때가 묻은 집이니 나중에 제가 더 늙으면 돌아가서 살려고 그냥 둔 거였습니다. 그곳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잠들어 계시니 저도 그곳에 묻힐 생각이었거든요. 자식들이라는 게 원래 다들 저런가요? 부모가 주면 당연히 자기들 거고 부모 것도 다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냔 말입니다. 저도 모진 소리란 모진 소리는 다 퍼부어 대기야 했지만 도저히 속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년이 못돼 처먹었으면 아들놈이라도 정신이 온전해야 하는데 이건 뭐 둘 다 저지경이니 앞으로 집안꼴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죽으런 법은 없나 봅니다. 장가 생각은 아예 없는 줄 알았던 둘째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거기다가 둘째 며느리는 의대생이었어요. 원래는 약대에 갔다가 중간에 전공을 바꾸게 되어 뒤늦게 의대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며느리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저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는지 둘째 아들이 데려온 의대생 며느리를 보고는 또 마냥 좋았습니다. 애가 참 보면 볼수록 괜찮더라고요.
나이가 30이 다 될 때까지 사회생활이라고는 안 하고 공부만 했으니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군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내내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성격도 똑부러지고 서글서글했습니다. 큰며느리와는 딴판인 게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둘째 며느리가 지방병원으로 가게 돼서 결혼하자마자 둘째 아들 부부는 주말 부부로 살아야 했어요. 둘째 며느리는 대학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시죠? 저는 가족은 절대 떨어져 지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둘째 아들네가 붙어 살았으면 했죠. 그래서 둘째 며느리가 서울 병원으로 옮기든 둘째 아들이 지방으로 옮기든 할 수 없나 은근슬쩍 물어봤는데 둘 다 그게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결혼하자마자 오빠랑 떨어져 살게 돼서 너무 속상해요. 그래도 오히려 쉬는 날만 기다렸다가 만나게 되면 매일 연애하듯이 살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둘째 며느리는 얼굴만큼이나 말도 참 예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게 애가 속이 참 깊더라고요. 매일 병원에서 공부하고 근무하느라 쉴 틈도 없이 바쁠 텐데 항상 쉬는 날이면 잠깐이라도 둘째 아들네 와서 도시락도 싸주고 청소며 빨래까지 챙겨주나 보더라고요. 저는 큰며느리와 달리 둘째 며느리가 참 예뻤습니다. 항상 열심히 사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 아들과 둘이 꽁냥꽁냥하며 사는 모습도 귀여웠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먼저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둘째 아들네는 결혼하자마자 신혼집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아들은 구청 근처에 자기가 얻은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고 둘째 며느리는 지방병원 기숙사에 살았으니 제가 사준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둘째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차를 한 대 사줬어요. 둘째 며느리는 매일 병원에만 있어서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사주고 싶었습니다. 매일 둘째 아들 보고 싶을 때마다 병원에서 먼 버스 터미널까지 가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게 안쓰러웠거든요. 둘째 며느리에게 차를 사줄 때 큰며느리는 난리가 났었어요. 왜 둘째만 차를 사주냐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큰며느리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애가 워낙 생각이 없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집안의 윗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나 싶어서요. 그리고 사실 큰며느리는 제게 할 말이 없는 게 지금까지 제게 야금야금 뺏어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거든요. 애미야, 네가 그런 말 할 군번은 아니지 않니? 우리 큰 손주 피아노에 작은 손주 영어에 재능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애들 교육비 지원해준 게 다 얼마야? 거기다가 애미 동생 사돈총각 결혼할 때 상황 좋지 않다고 해서 내가 원래 둘째 주려고 했던 아파트도 싸게 전세 내줬잖아. 네, 그랬어요. 둘째 아들 결혼 전에 사돈총각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비트코인으로 돈을 다 날려버려서 집도 못 구하고 큰아들네 집에 들어와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해서 제가 둘째 아들 앞으로 해준 아파트를 들어가게 살게 해줬거든요. 그것도 사실 말이 전세지 거의 거저나 다름없이 싸게 내줬어요. 큰며느리가 예쁘진 않았어도 걔가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혼자 크느라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티나게 욕심부리는 건 보기 싫었어요. 큰며느리는 제게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갔으면서 이제 막 시집온 둘째 며느리한테 뭘 그렇게 샘부리나 싶었습니다. 애가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악착같이 살아서 그런가 싶다가도 어떨 때 보면 참 밉살 맞더라고요. 그리고 참 저희 큰아들이랑 큰며느리는 결국은 제 만두가게로 돌아오긴 왔어요. 사실 저는 절대 받아줄 생각은 없었는데 큰아들 부부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는지 제게 그렇게 막말을 퍼붓고 가서는 뻔뻔스럽게도 다시 찾아와 사정을 하더라고요. 만두집을 물려받고 싶다고요. 저는 못 이기는 척 그냥 받아줬습니다. 미워도 어쩌겠어요. 제 자식인데. 저는 큰아들 큰며느리에게
만두 찌는 법부터 다시 가르쳐 줬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가르쳤어요.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리기는 했는지 제 앞에서는 제 비율을 맞추는 신용이라도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큰아들 큰며느리에게 따로 분점을 내줬어요. 여기저기 찾아와 분점을 내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거절했거든요. 내 자식 하나 관리하기도 힘든데 생판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제가 가장 아끼는 만두집을 맡기겠나 싶어서요. 사실 지금도 큰아들이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아들이 몇 번이나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으니 한 번 더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큰며느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니, 저희 믿어주세요. 저희 예전하고는 달라요. 저희도 자식들 건사하고 살려면 어머니한테 잘 보여야죠. 그러니까 저희 많이 예뻐해주세요. 믿고 안 믿고는 너희 하기에 달렸지. 돈 조금 아끼겠다고 재료 안 좋은 거 쓰거나 레시피 마음대로 바꾸면 바로 분점 닫아버릴 거니까 그렇게들 알아. 저는 이제야 좀 한시름 놓나 보다 했습니다. 아들들도 이제 다들 가정도 꾸려서 자리를 잡아서 알아서 잘 살겠거니 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하늘도 무심하세요. 제가 좀 살만해 보이면 그게 또 약이 오르시는지 항상 곧바로 불행을 하나 던져주시더라고요. 둘째 아들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가게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믿기지 않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희 이혼해요.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해서 사실 정리할 것도 없지만 어머니에게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게 무슨 소리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이라니? 세아가, 우리 아들이 뭐 잘못했어? 갑자기 이혼이라니? 제 말에 둘째 며느리는 대답도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단호하기만 했어요. 둘째 아들과 며느리 둘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다 아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몇 번을 물었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제게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같이 살았던 집도 없고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헤어져도 정리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둘째 아들이 이혼했다는 것도 속상했지만 더는 둘째 며느리를 볼 수 없다는 게 슬프더군요. 그때 알겠더라고요. 제가 둘째 며느리를 진심으로 좋아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둘째 며느리는 굳이 제가 사준 차를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지냈는데 그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부질없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어느새 저는 이제 누가 봐도 그냥 할머니가 되어버렸어요. 마음만은 아직 청춘이었는데 겉은 쭈글쭈글 할머니가 다 되었죠. 늙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몸까지 아팠습니다. 젊을 때부터 고질병이었던 허리 디스크가 결국은 터져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원래 참 혼자서 뭐든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70 다 될 때까지 아파도 아들들이나 며느리한테 병원 한 번 같이 가자고 말해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저도 이제 늙었는지 몸이 아프니 마음도 약해지더군요. 아들들한테 허리 디스크 수술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들들이 알아서 병원도 좀 알아봐주고 수술하게 되면 그 이후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상의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혼자 알아서 뭐든 잘한다고 해도 사실 허리 디스크 수술은 하면 당분간 혼자 지내는 건 힘들 테니 자식들이 좀 알아서 먼저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싶었죠. 그런데 웬일인지 큰며느리가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하더군요. 디스크 수술하고 퇴원하시면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요. 저는 괜히 하는 소리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수술을 끝내고 퇴원할 때쯤 알아서 제 짐을 큰아들네 집으로 다 갖다 놨더라고요. 방 정리 다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계세요. 그리고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앞으로는 아예 저희랑 같이 지내셔도 돼요.
제가 모실게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는 큰며느리는 저를 귀찮아하고 돈 받을 일이 있을 때나 저를 찾아오던 애였는데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죠. 네가 웬일이니? 정말 네가 날 모시겠다고? 어머님도 참. 제가 원래 말을 담아두고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평소에 어머니한테 툴툴대는 것처럼 보였어도 제가 속이 얼마나 깊은데요. 저 어머님 생각 많이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큰며느리도 나이가 들더니 애가 철이 좀 들었나 싶었어요. 그게 아니면 도대체 뭐가 필요한가 싶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2달 넘게 제가 큰아들네 집에서 지냈는데 큰며느리는 제게 정말 잘했어요. 만두가게 일만으로도 바쁠 텐데 꼬박꼬박 아침에 제가 좋아하는 국이나 반찬도 해놓고 나가고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제가 좋아하는 간식도 항상 사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끔은 저랑 같이 목욕탕까지 가주더라고요. 저는 딸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정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한 번도 누구랑 같이 목욕탕을 가본 적이 없어요. 며느리가 있었어도 사실 거절당할까봐 민망해서 제가 먼저 같이 가자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같이 가자고 말해주니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큰며느리에 대해 잘못 생각했나 싶을 정도로 같이 지내는 동안 제게 참 잘했어요. 이래서 나이 들면 자식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지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아들 며느리의 손주들까지 매일 복작이며 같이 밥 먹고 텔레비전이나 보는 평범한 일상이 큰아들네 집에 오고 나서부터는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제 칠순 생일이 얼마 남지 않은 주말이었어요. 사실 둘째 아들은 계속 칠순 기념으로 여행을 가자고 했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만두가게가 버젓이 2개나 있는데 어떻게 가게를 몽땅 비워두고 며칠이나 놀러 가겠나 싶어서요. 그래도 큰며느리가 그냥 지나치기는 아쉽다면서 좋은 식당을 예약해뒀다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이 나서 따라 나섰죠. 요즘은 큰며느리가 제 마음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들보다 훨씬 낫다 싶었죠. 아이고, 이렇게 좋은 호텔밥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다. 우리 손주들이랑 둘째 아들도 왔으면 좋았을걸. 그러게요. 애들 시험 끝나고 서방님 연수 끝나고 오시면 한번 다 같이 와요. 마침 손주들은 다 시험 기간이라 공부하러 가고 둘째 아들은 멀리 연수를 가서 큰아들 며느리와 저 셋이서만 생일 파티를 호텔에서 간단하게 했어요. 그런데 제 느낌인진 모르겠지만 밥 먹는 내내 큰아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돼서 왜 그러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큰아들은 그냥 속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큰아들의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어미 버릴 생각에 마음이 무겁긴 했던 거죠.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네, 제가 현대판 고려장을 당했습니다. 이제 고작 70인 제가 자식들에게 버려졌다고요. 글쎄 호텔에서 나와 제가 잠깐 차에서 잠든 사이 차가 이상한 곳에 도착했더군요. 사방이 다 산으로 둘러싸인 웬 병원 건물 앞에 와 있었어요. 아이고, 집에 안 가고 여기가 어디냐? 엄마, 여기 이상한 데 아니고 그냥 병원이야. 그러니까 치료 잘 받으시고 꼭 좋아지셔야 돼요. 내가 금방 데리러 올게. 뭐야, 병원이라니. 내가 갑자기 무슨 병원에 가라는 얘기야? 그때 갑자기 차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웬 하얀 간호사복을 입은 남자들 둘이 저를 양쪽에서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는 아들이 저를 안쓰럽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들에게 왜 이러느냐고 여기 가고 싶지 않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들 옆에 조용히 서 있던 큰며느리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글쎄 저를 보고 씩 웃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알았죠. 이게 다 큰며느리의 작당짓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네, 이상하다 싶었어요.
큰며느리가 아무 이유 없이 제게 잘했을 리 없습니다.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들어간 건물은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핸드폰을 빼앗기고 옷도 갈아입혀졌습니다. 무슨 죄수복같이 생긴 환자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간호사들은 제게 약을 먹였습니다. 그 약이 도대체 뭔진 몰라도 저는 먹자마자 몇 날 며칠인지 모를 정도로 긴 시간 동안 맥을 못 차리고 잠만 자다 일어나고 또 자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며칠 후에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산책할 수 있다길래 저는 바로 나갔죠. 저는 산책로를 거느리면서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발 그 망할 년놈들 지옥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어딜 가든 간호사들 눈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매일 산책하며 탈출할 방법을 궁리하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죠? 제가 그렇게까지 팔자가 더러운 년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으면 꼭 헤쳐나갈 운빨은 있는 사람이었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사는 거니까요. 저는 병원 안을 들쑤시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제 둘째 며느리였어요. 제 둘째 아들과 몇 년 전 이혼한 며느리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전에도 정신과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니 마침 이 병원에 있었습니다. 운명이다 싶었어요. 저는 간신히 간호사들 눈을 피해 둘째 며느리에게 달려가 가운을 붙잡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처음엔 제 행색을 보고는 못 알아보더라고요. 어머니, 어머니가 왜 여기 계세요? 어디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저를 알아본 둘째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제가 도대체 왜 여기 있느냐고요. 저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말이죠. 그러다 둘째 며느리는 곧바로 제 차트를 확인해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중증 공황장애로 진단받아 보호자의 동의하에 강제 입원이 된 거라네요.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 흔한 고소공포증도 없는 제게 공황장애라뇨. 이게 병원에 형님이 보낸 동영상이에요. 이걸 병원에 보여주면서 꼭 입원을 시켜달라고 했다네요. 둘째 며느리가 병원에서 구해온 동영상은 놀라웠습니다. 동영상 속 인물은 제가 맞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디스크 수술을 받고 퇴원할 때 도저히 걷기가 힘들어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주저앉았었는데 그 CCTV 영상을 편집해서 교묘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좁은 공간에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헐떡거리는 것처럼 보이게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데리고 그렇게 목욕탕을 다니더니만 목욕탕에서도 제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답답해하면서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다는 거짓 진술을 했더라고요. 제게는 아들들 뿐이니 목욕탕에서의 일은 알 턱이 없잖아요. 큰며느리가 항상 저와 목욕탕을 갔으니 아들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울분이 터져서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이런 곳에서 둘째 며느리를 만나다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정말 하늘이 도왔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바로 저희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해줬어요. 아들이 일 때문에 장기간 연수에 가서 아마 제가 이렇게 된지도 몰랐을 거예요. 다행히 둘째 아들은 연락을 받고 곧바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신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죠. 그런데 아직 더 놀랄 일이 남아있었어요. 알고 보니 둘째 아들과 며느리를 이혼시킨 게 첫째 며느리였더군요. 정말 세상 천지에 어디 저런 미친년이 제 며느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한 이유를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 걸로 알고 있더군요. 누군가 아들이 다니는 구청에 민원글을 올렸답니다.
구청 직원 아내가 대학병원 의사인데 그 여자 의사가 유부남 의사를 만나고 있다면서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린 거예요. 글쓴이가 그 유부남 의사의 아내라면서 말이죠. 그 구청에 아내가 의사인 사람은 우리 둘째 아들밖에 없었으니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답니다. 안 그래도 주말 부부인 두 사람이었으니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을 수밖에 없었죠. 둘째 며느리는 아니라고 둘째 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둘째 아들에게 유부남 아내라는 사람이 사진까지 보냈다네요. 둘째 며느리야 웬 남자가 며느리가 사는 기숙사에 같이 들어가는 사진 말이죠. 알고 보니 기숙사에 전기 수리를 하러 온 직원이었지만 당시에 증거가 없었으니 믿을 수 없었던 둘째 아들은 결국 이혼까지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다 큰며느리 짓이랍니다. 둘째 며느리가 이혼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둘째 아들이 다니던 구청 민원실에 글을 올린 아이디를 확인해봤더니 큰며느리 이름이었대요. 그때는 이미 이혼하고 시간이 많이 흐르기도 했고 서로 이혼하면서 받은 상처가 컸으니 둘째 며느리도 더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잊고 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라고는 없는 이 오지까지 내려와 일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실습원 병원에서 말도 안 되게 제가 떡하니 나타난 거죠. 이래서 사람은 절대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비밀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저와 둘째 아들 며느리는 큰 며느리를 응징하기 위해 곧바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엄마, 어떻게 나왔어요? 너 내가 말했잖아. 엄마 상태 안 좋아지셔서 내가 잠깐 병원에 입원시킨 거라고. 왜 또 모시고 나온 거야? 큰아들은 둘째에게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입원한 걸로 이야기했나 보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계속 연수 중이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던 거죠. 이런 모자란 새끼. 아주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애미도 못 알아보는 호러 참놈의 새끼 같은 이라고. 이년 어딨어? 네 마누라 어딨냐고. 저는 큰아들에게 달려들어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주 이 멍청한 자식을 그냥 이 시골 바닥에서 깡패짓이나 하게 둘 걸 그랬습니다. 이런 머리로 대학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고 대기업은 또 어떻게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어머니, 동서까지 여기 웬일이야? 저와 둘째 며느리를 보자마자 큰 며느리는 아주 눈동자가 금방이라도 굴러떨어질 것처럼 커졌습니다. 너 이년,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어디서 이런 미친년이 들어와가지고 남의 집을 풍비박산 만들어. 어머님 왜 이러세요? 여보 서방님 이것 봐요. 어머님 미쳤다니까요. 그래 나 미쳤다. 어디 미친년 손에 한번 죽어볼래? 큰며느리는 제 손에서 벗어나려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오랜만에 아주 힘이 솟아올라서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큰며느리 머리털을 다 뽑아버려도 속이 안 풀릴 것 같았습니다.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한 것도 괘씸하지만 제 둘째 아들까지 이혼시킨 거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들은 간신히 저를 큰며느리에게서 떼어놓았습니다. 저도 우선 진정했어요. 그리고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나쁜 년이 저를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제 만두가게랑 제 아파트 그리고 시골의 어머니 집과 땅까지 팔아버리려고 제 큰아들을 설득 중이었나 보더라고요. 워낙 욕심이 많은 년이니 돈은 그렇다 치고 그럼 도대체 왜 둘째 며느리를 모함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멀쩡한 가정 이혼까지 시켰냐고요. 저도 처음부터 둘 사이 갈라놓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엔 그냥 1년만, 딱 1년만 제 동생이 그 아파트에 더 살게 하려고 한 거였어요. 시작은 둘째 며느리가 서울로 올라와 둘째 아들과 함께 살게 되면 사돈총각이 사는 아파트를 빼줘야 했으니 우선 시간을 좀 벌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점점 저랑 둘째 며느리가 가까워지니 셈이 나고 더 욕심이 났답니다. 제가 둘째를 더 예뻐해서 있는 재산 다 둘째네한테 줄까봐 무서웠대요.
그래서 큰며느리는 둘째네 부부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그런 거짓말까지 꾸민 거였어요. 그렇다고 멀쩡한 애를 유부남 의사나 꼬시고 다니는 애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멀쩡한 시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너 정말 애가 얼마나 바닥인 거니?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다 꾸며낸 일이란 말이야? 설마 엄마 가게 팔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막상 둘째 며느리를 내쫓고 나서 제가 나이 들고 몸도 안 좋아지자 며느리라고는 자기밖에 없으니 제가 큰며느리에게 불붙을까봐 걱정이 됐답니다. 그리고 만두가게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 싫고 힘들었대요. 그냥 이까짓 거 가게 다 팔아버리고 건물이라도 사서 투자하면 더 편하게 살 텐데 이해가 안 됐답니다. 당신도 만두가게 지긋지긋하다고 했잖아. 이거 레시피도 그냥 팔아버리고 가게도 팔면 훨씬 더 편한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했잖아. 왜 다 남은 잘못한 것처럼 그래? 형님, 정신과 전문의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보니 형님이 정신병이 좀 있으신 것 같네요. 뭐야? 이게 감히? 이 집 사람도 아닌 게 어디서 나서기를? 너 조용히 안 해?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머리털 더 뽑아줄까? 정말이지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식구들이 다 멍청해서 큰며느리에게 모두 다 놀아나고 말았네요. 그날 이후 큰아들은 그나마 그제라도 정신 차리고 큰며느리와 이혼 소송 중입니다. 제가 큰며느리와 이혼 안 하면 재산이고 뭐고 하나도 안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큰며느리 년도 대단한 게 지가 잘못한 게 있는데도 양육권에 재산 분할까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소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다면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다시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큰며느리가 하나 잘한 건 있네요. 제가 그 정신병원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여전히 열심히 만두를 빚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이야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만두를 빚고 있을 때가 제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더라고요.